기원전 1만년경에 일본 열도는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바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된 것입니다. 이 무렵에는 조몬 토기를 사용하는 조몬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몬 토기에는 새끼줄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집한 열매를 담기 위해 조몬 토기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들어서는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벼농사 기술이 전래되었습니다. 벼농사를 통해 협력이 활발해지고 지도자도 형성되었습니다. 이 즈음에는 조몬 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토기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야요이 토기입니다. 이 야요이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는 점차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커지면서 수많은 소국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러한 수많은 소국들을 외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국들의 격렬한 싸움 가운데 30여 개의 국가들이 생존했고 이 30여 개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연맹을 구성합니다. 바로 야마타이 국입니다. 야마타이 국의 여왕 히미코는 통치의 주술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무력을 과시하여 다른 국가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왕권과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에 사신 난쇼마이를 파견했습니다. 위나라의 명제 조이에는 히미코에게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주어 히미코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위나라의 외교 영역에 포섭하였습니다. 야마타이국은 연맹왕국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통일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매우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형태를 가진 고분인 전방 후원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분들의 주인인 호족들이 뭉쳐서 탄생한 정권이 바로 야마토 정권이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의 가야 등의 국가를 통해 철제 기술을 수용하고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자 정치 세력들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모노노베시 세력은 전통 신앙을 고집했고 소가씨는 불교 수용을 추구했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 끝에 소가씨가 승리하여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후 정치를 총괄하게 된 시오토쿠 태자는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들을 본받아 중앙의 권력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고 백제, 신라, 고구려 등 한반도 국가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오랜 분열 이후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에 견수사라는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쇼토쿠 태자가 수나라에 보낸 서신은 수나라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국서에서 쇼토쿠 태자는 외를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수나라는 해가 저무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수나라의 양제는 매우 크게 분노했지만 당시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갈등 때문에 외와의 관계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화를 억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혁과 과감한 외교를 펼친 쇼토쿠 태자가 죽고 조정은 또다시 분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소가씨는 외 조정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수나라 이후 등장한 당나라와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져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제 외 정치권에서도 단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645년 을사의 변이 일어나서 소가씨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소가씨의 중심 인물들은 대부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호족 가마타리와 나카노우의 황자 등이 주도한 이 정변이 성공하면서 소가씨의 시대는 저물고 고쿄쿠 천황이 고토쿠 천황에게 양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토쿠 천황이 즉위한 뒤 다이카 연호가 사용되었고 개혁도 실시되었는데 이 개혁을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을사의 변으로 천황에 오른 고토쿠 천황과 나카노우의 황자 사이에 다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나카노우의 황자가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나카노우의 황자는 자신이 바로 천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어머니인 고교쿠 천황이 다시 천황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사이메이 천황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메이 천황이 재위한 시기에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왜군이 백제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왜군은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667년 나카노우의 황자는 수도를 아스카에서 오미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668년에는 직접 덴지 천황에 올라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덴지 천황은 멸망한 백제에서 건너온 유민들을 수용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호적도 만드는 등 국가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룬 줄 알았던 덴지 천황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덴지 천황은 자신의 동생 오야마 황자에게 천황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어린 아들 오토모 황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죠. 결국 오토모 황자가 후계자로 임명되고 오야마 황자는 간신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671년에 덴지 천황이 결국 죽고 오토모 황자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천황이 된 오토모 황자의 측근 세력은 오야마 황자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살해 음모가 들키면서 오야마 황자는 결국 죽기 살기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이 바로 진신의 난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오야마 황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야마 황자는 773년에 즉위하여 덴무 천황에 등극합니다. 덴무 천황은 호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천황의 호칭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고 일본이라는 국호도 이 무렵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덴무 천황은 당나라에서 영향을 받아 율령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덴무 천황이 죽고 그의 아내 지토 천황이 그의 작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토 천황의 손자인 몬무 천황 시기인 701년 다이호 율령이 마련되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710년에 일본의 수도는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천도로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가 된 나라에는 당의 수도인 장안에서 영향을 받은 헤이조쿄가 지어졌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일본의 각종 신화와 역사를 정리한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은 당나라와 매우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당나라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도다이지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다이지는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질병의 확산으로 어지러워진 일본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쇼무 천황이 주도하여 건립한 거대한 절이었습니다. 특히 도다이지에 위치한 16m에 달하는 다이부츠는 당시 전성기를 지내던 불교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편찬과 문화, 불교의 시대였던 나라 시대도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왕족과 귀족의 갈등으로 국가의 분위기는 점차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간무 천황은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천도 이후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수도를 바꾸었지만 지배층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천황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귀족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후지와라 씨는 헤이안 시대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나카노우의 황자는 다이카게신 당시에 자신을 도와준 호족인 가마타리에게 후지와라라는 성씨를 하사했는데 이것이 바로 후지와라 씨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후지와라 씨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말은 바로 셋칸 정치였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천황이 아직 어린 나이일 시기에는 세쇼 자리를 차지해서 국정을 장악했고 천황이 자라면 간파쿠 자리를 차지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세쇼와 간파쿠에서 따온 말이 바로 셋칸 정치였습니다. 특히 후지와라 가문의 미치나가는 자신의 딸 3명을 황태후와 황태자비로 삼는 등 엄청난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헤이안 시대는 천황의 권력이 추락하고 귀족이 득세했습니다. 한편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바탕으로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고 침전 양식도 확립되어 주택 양식에도 변화가 있었죠.
무라사키 시키부는 소설 겐지 이야기를 펴내어 일본 문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지방에서 점차 무사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귀족이 득세하여 토지를 늘리면서 장원이 많아지고 농민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나빠지자 농민들이 각자 무기를 갖추면서 무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귀족들이 무사 세력을 이끌었죠. 무사 세력은 계속 강해져서 이후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헤이안 시대에 접어들어 무사 세력이 만들어졌고 무사 세력의 힘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무사의 힘과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자 정부의 반기를 드는 무사도 등장했습니다. 다이라노 마사카도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무사였습니다. 정부는 반란을 일으킨 무사를 제압하기 위해 무사들을 이용했습니다. 무사를 막기 위해 무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반란 진압에 큰 역할을 담당한 무사들은 상을 받고 정부 관리들과 귀족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위 귀족 인물들을 호위한다는 의미의 말이 사무라이였는데 이후 이 사무라이라는 말이 무사라는 의미 그 자체를 가진 단어로 변화한 것입니다. 무사의 세력은 약해질 줄을 몰랐습니다. 무사들은 똘똘 뭉쳐 무사단을 만들었고 무사들의 관계도 끈끈해졌습니다. 한편 헤이안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귀족 가문은 바로 후지와라 씨였습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의 유력자들은 자신의 딸을 천황과 혼인하게 하여 막대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1068년에는 후지와라 가문의 혈통이 아닌 고산조 천황이 즉위했습니다. 고산조 천황은 매우 결단력 있고 단호한 정치를 시행했고 그를 이은 시라카와 천황은 자신의 아들 호리카와 천황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황으로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시라카와 천황은 원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원청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를 원정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은 막대한 경제력으로 권력을 휘둘렀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원 세력은 천황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원들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무장도 튼튼하게 갖추고 있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상황은 무사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들의 무력을 통해 사원 세력의 무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등용한 여러 무사 가문들 중 특히 주목받은 가문이 바로 헤이시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헤이시 가문의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최고위 관직인 태정 대신에 오르고 천황과도 외척 관계를 맺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헤이시 가문은 무역과 토지를 통해 막대한 부를 누렸고 권력도 엄청나서 점점 독단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헤이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르자 헤이시 가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차 생겼습니다. 특히 이러한 헤이시 가문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가진 인물이 바로 모치히토 왕이었습니다. 모치히토 왕은 다양한 지역들의 무사들을 독려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인물도 이러한 모치히토 왕의 저항에 가담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가마쿠라로 들어가서 헤이시 가문에 저항했습니다. 헤이시 가문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후지가와 전투에서 헤이시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결국 1185년 3월 헤이시 가문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기 휘하의 무사들에게 두둑한 보상과 은혜를 베풀어 무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사들은 그에게 충성했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가마쿠라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고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사들, 즉 고케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자 일본 조정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신이 이룩한 권력의 정당성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통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유명한 것은 슈고와 지토를 파견한 것입니다. 슈고는 고케닌들을 통제했습니다. 지토는 토지를 관리하고 치안을 단속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은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1189년에 그는 헤이안 시대의 정치를 주도했던 후지와라 가문의 근거지 오슈를 공격해서 후지와라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헤이시도 무너뜨리고 후지와라 시도 무너뜨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는 이제 명실상부 일본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1192년에 세이타이 쇼군이라는 관직에 앉게 됩니다. 원래 이 관직은 동쪽을 정벌하는 관직이었는데 요리토모가 이 관직을 받은 이후 이 쇼군은 막부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화한 것입니다. 1199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리토모의 적자인 요리이에는 모든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지만 다른 강력한 무사들이 반대해서 그는 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해진 세력은 쇼군의 외가 호조씨였습니다. 3대 쇼군으로 요리이에의 동생인 사네토모가 임명되자 호조 도키마사가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자인 줄 알았던 호조 도키마사는 자기 아들인 호조 요시토키에게 쫓겨나고 쇼군 사네토모는 자신의 형 요리이에의 아들인 구교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가 이렇게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자 막부의 기에 눌려있던 고토바 상황이 이 난리를 틈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토바 상황은 일본 전역의 무사들이 자신의 편을 들 줄 알았지만 남편 요리토모를 잃은 그의 아내 호조 마사코가 열변을 토하며 무사들을 단결시켰습니다. 결국 고토바 상황은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이 고토바 상황에 실패한 반란을 조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 조큐의 난을 철저하게 청산했습니다. 상황과 천황의 세력을 푹 눌러버리고 상황 편을 든 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상황 편을 들었던 귀족들의 땅은 전부 고케닌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막부의 혼란과 조큐의 난을 겪고 호조 요시토키의 뒤를 이은 호조 야스토키는 많은 고케닌들이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고케닌들은 어느 한 세력이 정치를 독단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마쿠라 시대의 정치는 몹시 혼란스러웠지만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벼, 더 좋은 농기구가 등장해서 농업이 큰 폭으로 발전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상업도 특히 발전했습니다. 상공업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동업조합 자는 특히 이 시기 경제의 특징이었죠. 중국과의 교류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특히 송나라의 동전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량으로 들어와서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고려와도 무역하여 진주나 유황 등을 수출하고 인삼이나 고려청자를 수입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몽골의 침입입니다.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가마쿠라 막부에 복속할 것을 요구하며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의 군대도 원정에 동참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군대는 화포라는 새로운 무기와 겪어보지 못한 전법을 접해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일본을 도왔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들이닥쳐서 몽골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또다시 막부에 사신을 보냈지만 막부는 또 몽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예 사신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저질렀죠. 쿠빌라이는 결국
일본을 다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은 몽골이 남송을 멸망시킨 이후였기 때문에 중국 대륙 남부에서도 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태풍이 전세를 바꾸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두 번째 원정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쿠빌라이는 또 원정을 하려고 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 몽골의 일본 원정은 가마쿠라 막부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고 나면 싸운 무사들에게 토지를 주는 것과 같은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침입은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무사들에게 보상할 만한 토지가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무사들은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가마쿠라 막부에 등을 돌렸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도 이제 내리막길을 걸은 것입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몽골과의 전쟁 이후 지지를 상실하자 조큐에 난 이후 기가 죽어있던 천황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반기를 든 인물은 바로 고다이고 천황이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저항했지만 실패하고 오키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다이고 천황은 끈질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어코 오키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고다이고 천황이 탈출하자 그동안 가마쿠라 막부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보내서 막으려고 했지만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막부를 배신했습니다.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당당하게 교토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천황이 직접 정치할 것을 내세웠지만 무사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무사들이 원한 것은 무사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지 천황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사들로 둘러싸인 현실을 체감한 고다이고 천황은 귀족과 무사가 공동으로 통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겐무 신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들의 견제와 반발로 이 겐무 신정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천황편에서 싸웠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 다카우지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는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만 패배하고 결국 1336년 고다이고 천황은 요시노라는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정통성을 가진 천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교토를 장악하고 독자적인 천황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토와 요시노에 모두 천황이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336년은 무로마치 막부의 시작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한 인물은 다카우지도 아니고 고다이고도 아닌 다카우지의 손자 아시카가 요시미스였습니다. 다카우지와 고다이고가 모두 죽고 난 이후인 1392년에서야 이 남북조의 분열 상태는 종식되었습니다. 남북조를 통합한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와 적극적으로 교역하여 감합 무역을 실시하고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도 문화는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일본의 특색인 다도와 꽃꽂이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용골차로 물을 깃고 이모작이 널리 퍼졌으며 시장이 더욱 많이 열렸고 상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인 자아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로마치 막부는 여섯 번째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노리 시대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각 지방에 파견되었던 슈고가 점차 지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제 이 슈고라는 단어에 지방의 유력자를 의미하는 단어인 다이묘가 붙어 슈고 다이묘가 된 것이죠. 요시노리는 쇼군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 슈고 다이묘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어린 나이에 쇼군의 자리에 오른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툭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했고, 요시마사의 아내인 히노도미코도 재물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며 뇌물을 받고 재산을 불리는 등 사치의 정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로마치 막부의 지도층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치스러운 쇼군 요시마사에게는 후계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던 요시마사.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동생인 요시미를 불러다가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 요시마사와 히노도미코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요시마사의 아내 도미코는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요시히사에게 쇼군의 권력을 주고 싶었죠. 그런데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도 이제 와서 후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와 요시마사의 아들 요시히사 사이에 처절하고 치열한 갈등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갈등은 무력을 사용한 대대적인 전투로 커졌습니다. 이 쇼군의 동생과 아들 사이 권력 투쟁을 온인의 난이라고 합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요시미를 지지하는 동군과 요시히사를 지지하는 서군으로 쪼개졌습니다. 동군과 서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조정이 있던 교토는 이 치열한 다툼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건물이 불꽃에 타버렸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동군과 서군을 이끌던 유력한 인물들인 가스모토와 모치토요가 허무하게도 죽어버리면서 두 군대 사이의 갈등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온인의 난 이후 무로마치 막부의 영향력과 권위는 처참히 무너졌고 일본 연도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온인의 난 이후 일본은 각 지역의 다이묘가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전국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전국 다이묘가 등장했습니다. 전국 다이묘들은 자신을 따르는 가신들을 다스리고 다양한 무기를 도입했으며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각자의 지역을 지키고 세력을 늘리기 위해 전국시대의 일본에서는 많은 과학적, 군사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국 다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를 결속시키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1568년에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세우고 당시 일본의 중심인 교토에 들어왔습니다. 교토에 들어온 노부나가는 이제 천하를 통일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 유력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사원이었습니다. 사원 세력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 사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사원이었던 엘야쿠지 사원을 불태워버리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쇼군이었던 요시아키는 오다 노부나가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오다 노부나가를 막으려고 했죠. 쇼군이 불러들인 인물 중 특히 강했던 인물은 다케다 신겐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교토로 진격했지만 허무하게도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긴 오다 노부나가 세력은 1575년에 발발한 나가시노 전투에서 수많은 철포를 사용하여 다케다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1580년에는 끈질기게 저항하던 이시야마 혼간지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상업을 매우 장려하고 상업의 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종교 세력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그 결단력과 과감함으로 전국을 통일할 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너무나도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교토의 혼노지에서 자신의 부하 아케치 미스히데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고 나자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일본 열도의 각지를 공격해서 결국 오다 노부나가가 완수하지 못한 전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 지역에 대한 토지 조사를 명령해서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무기들을 몰수해버렸죠. 그리고 무사들만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와 농민을 분리하는 병농분리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일본 바깥의 세상에 대한 엄청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야심을 이루기 위해 그는 먼저 1592년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15만에 달하는 대군이 조선을 공격했지만 수군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고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하자 중국 대륙은커녕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일본과 명나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협상이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시 조선을 공격했지만 이번 공격에서도 딱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조선 침공도 막을 내렸고 새로운 인물이 일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전국을 통일했지만 야심찬 조선 침공은 실패로 끝나며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가 전개되는 동안 유력자로 부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가지자 히데요시에 의해 본거지를 에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에도는 현재의 도쿄와는 다르게 개발이 별로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에서 독자적인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에도 지역을 개발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은 불필요한 손실을 겪지 않고 튼실히 힘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서히 일본의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 확대에 반감을 가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시다 미스나리였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았을 시기에 행정적인 일을 담당했던 무력보다는 학문과 실무를 특징으로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일본의 정치 구도는 이시다 미스나리의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으로 갈라졌습니다. 동군과 서군은 세키가하라에서 운명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병력의 수와 지형적인 면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유리했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다이묘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기카와 히로이에 등의 다이묘들이 이시다 미스나리의 서군을 배신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 편에 붙어버려서 이 운명의 세키가하라 전투는 동군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의 승리로 전국의 패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는 1603년에 쇼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 최후의 막부, 에도 막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2년 뒤인 160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아들인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쇼군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오고쇼라는 이름의 관직에 올라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막부를 열고 정치를 이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걸림돌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남아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무는 최후의 결전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1614년 드디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가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있는 오사카 성을 공격했습니다. 전국을 차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쉽게 점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당시 오사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를 특히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오사카 성 주위에 둘러진 두 개의 못이었습니다. 이 못을 채우고 공격한다면 오사카 성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략을 사용합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화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조건으로 못 하나를 메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히데요리는 이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약속을 어기고 두 개의 못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오사카 성의 방어력은 크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1615년 5월에 오사카 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적의 손에 넘어간 오사카 성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리까지 멸망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는 다양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에도 막부의 통치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무가 제법도를 선포하여 여러 다이묘들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16년 전국시대 최후의 승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 다이묘들을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히데타다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미스도 여러 강력한 다이묘들을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의 위치를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중심지에는 도쿠가와 가문과 가까운 다이묘들을, 머나먼 변방에는 도쿠가와 가문과 거리가 먼 다이묘들을 배치했죠. 이렇게 위치를 이용한 정치와 막대한 경제력 확보를 통해 에도 막부는 다른 다이묘들을 초월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스는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우선 에도 막부를 따르는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가 제법도를 바꿔서 각 지방의 다이묘들의 처자를 에도에 살게 해서 인질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도 막부는 강력한 다이묘들의 가족을 볼모로 삼아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것이죠. 게다가 막부는 참근교대제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참근교대제는 각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1년마다 에도를 왔다 가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에도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정돈되고 상업이 크게 발전했지만 다이묘들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했습니다. 이 효과는 막부가 의도한 것으로 에도를 왕복하는 동안 많은 재물을 소비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다이묘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막부의 확실한 우위 아래 막부의 쇼군은 직할령을 통치하고 다이묘들은 각자의 영지인 번을 독자적으로 통치하는 막번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에미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스나도 다이묘보다 쇼군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선포했고, 그를 이은 도쿠가와 스나요시는 유교의 예법을 정치에 도입하여 학문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스나요시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노부는 개혁을 위해 아라이 하쿠세키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화폐 제도를 바꾸어 상업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에스구가 4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쇼군이 되자 아라이 하쿠세키는 더욱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쇼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예법을 정비했고 무역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1609년에 기후조약을 체결해서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후 조선은 에도 막부의 통신사를 파견하여 교류했습니다. 1609년은 시마즈 가문이 류큐를 공격해서 차지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류큐 왕국은 일본에 종속되었으면서 여전히 청나라와 조공 무역을 실시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에도 막부는 초기에 나름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과도 교류했고 무역을 허가하는 문서인 주인장을 발급하고 동남아시아에 무역선을 파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후 에도 막부는 영국, 스페인과의 교류를 끊고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탄압했죠. 바로 쇄국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과 서양의 교역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와는 교류를 유지한 것이죠. 나가사키에는 데지마라는 이름의 인공적인 섬이 만들어져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실시하는 상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데지마를 통해 일본의 서양의 학문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서양의 학문은 난학이라고 불렸는데, 이러한 난학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해체의 신서 등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은 도서들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상업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었고 에도와 오사카, 교토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상인들인 조니는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공연 예술인 가부키와 그림인 우키오에 등이 이러한 조니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하던 에도 막부에서도 점차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무사들은 버는 재물보다 너무 많은 재물을 소비했습니다. 무사들은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온갖 향락을 즐기기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6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이러한 에도 막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소비와 재정 부족이라는 당시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쇼군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정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막부에게 부족한 돈을 늘리기 위해 다이뮤들에게 에도에서 머무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주는 대신 세금을 직접 거두었습니다. 이후 9대 쇼군인 이에시게와 10대 쇼군인 이에하루를 가까이 모시면서 힘을 키우던 다누마 오키스구도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누마 오키스구는 요시무네와는 다르게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동업종합인 가부나 카마에게 영업의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돈을 받았고 화폐를 늘리고 구리 생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에서는 화산 폭발과 덴메이의 대기근 등 여러 재해가 일어나 사람들이 큰 빈곤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다누마는 권력을 잃고 마스다이라 사다노부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간세이 개혁입니다. 사다노부는 다누마의 정책을 철회하고 농민을 달래고 보살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방의 번들도 부족한 경제력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 밖의 세상이 유동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 미국 등에서 온 배들이 일본 열도에 다가와서 나라의 문을 열 것, 즉 개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일본에도 서구 열강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